안녕하세요. 유지혜 국어논술학원에서 아이들을 맡고 있는 유지혜입니다. 좀 더 빨리 설명의 영상을 올려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어머님들께서 기다리시는 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늦게 결과물을 내놓게 돼서 너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늦게 어머님들께 컨텐츠를 드리는 만큼 만족하실 만큼 의미가 있는 내용을 담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 테니 어머님들께서도 지금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 영상을 올릴 저희 카페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놓아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지를 같이 붙여놓았는데요. 저희가 드린 안내지의 이쪽에 저희가 이 설명 영상에서 주로 안내해 드릴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어의 기초 체력이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하여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선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꼭 갖추어져야 국어에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때 이번 여름에 중1, 중2에게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채워갈지 저희의 계획을 그 다음 안내해 드리겠다고 우선 밝혀드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국어의 기초체력은 무엇으로 구성이 될까에 대하여 진짜 열심히 3쪽부터 6쪽까지 막 쳤습니다만 아주 간단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이제 소제목으로 독서, 독해, 문법, 문학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저런 설명은 아주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해당한다기보다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선에서는 어떨까에 대한 저희 결론입니다. 모든 학년에 걸쳐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코어는 독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서 상대가 나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능력이죠. 이 능력은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언어적인 이렇게 자양이 있어야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라고 주면 좀 더 낮은 수위, 어떤 의미에선 가장 낮은 수위의 아이들이 걸리는 문제 중에 하나는 문제를 잘 읽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게 궁금해서 묻는 게 뭔지, 상대가 나에게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뭔지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사실은 내가 상대의 질문을 잘 이해할 거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빨리 대충 읽습니다. 그 결과 몇 개의 어절들, 중요한 단어들을 놓치고 읽습니다. 가장 독해력이 나쁜 케이스죠. 또는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멀쩡히 잘 읽는 아이들인데 긴 것은 아닌 것은 이런 걸 막 뒤집어 읽는 거죠. 따지고 보면 긴 것은 아닌 것을 막 뒤집어 읽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잘 아는데 실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의사소통 능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결여하는 겁니다. 역시 찬찬히 듣거나 찬찬히 상대의 이야기를 문자를 통해 수용하는 과정이 약한 거죠. 이거보다 좀 나은 친구들은 실은 질문 문장을 매우 정확하게 읽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우 정확하게 읽는 수준의 아이들이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제문의 그러니까 축자적인 의미, 문자를 그냥 막 따라가서 얻을 수 있는 의미로는 상대가 나한테 무엇을 묻는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문장들은 중의적으로 읽히기도 하고 어떤 문장들은 굳이 중의적으로 읽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핵심이 무엇인지, 결국 묻는 바가 핵심적으로 무엇인지가 좀 다르게 해석될 만한 여지의 문장을 가집니다. 그런데 앞뒤의 맥락을 잘 이해하는 친구들, 그동안의 학교 수업 속에서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교과가 주로 학습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물론 그걸 학습 목표를 외우지는 않겠습니다만 수업하는 동안에 어떤 방식으로건 그 핵심 지점들을 잘 의도 파악을 한 친구들은 묻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잘 포착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멀쩡히 잘 읽는데도 상대가 나한테 진짜 묻는 게 뭔지, 진짜 궁금해하는 건지 하는 것이 뭔지를 잘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가 잘못 읽은 게 아닌데 이 문제의 의도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끔 문제문이 쓰였으면 더 좋았겠다 라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길을 꺾고 싶지 않아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기도 있어요. 발문을 잘못 작성하신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학생이 그 교과목의 진짜 의도, 그 교과목이 진짜 가르치고 싶어 했던 맥락을 몰라서 놓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주 영리한데 주의력이 깊지 않았다기보다는 아주 영리한데 너무 얕게 공부한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리하지만 점수를 놓치는 친구들이 자주 일으키는 실수입니다. 간단하게는 문제문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길게는 문제문을 묻기 위하여 주어진 위에 제시문, 긴 제시문을 읽는 데까지 국어 과목에서 궁극적으로 묻고자 하는, 키워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이 맞습니다. 일단은 말하기, 듣기가 기본이겠지만 중학교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말하기, 듣기까지도 심지어 결국은 읽기로 테스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지는 결국 읽어서 풀어야 하니까요. 또 서술형으로 써서 풀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국어 과목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체력은 뭐니 해도 읽기입니다. 물론 이 하위 항목으로 읽기를 잘하기 위해 어휘도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읽기를 잘하기 위해 문장의 문법적 구조도 잘 이해해야 하고, 읽기를 잘 해결하기 위해 각 영역별 도구적 지식들도 잘 알아야 합니다만 총체적으로 보자면 읽기를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지속적인 집중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멍 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국어 과목에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어차피 지가 풀어야 그 시간이 끝납니다. 자기가 다 풀지 않으면, 풀어서 답을 오답이건 정답이건 제출하지 않으면 마무리가 안 되죠. 근데 국어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이 설명을 하죠. 국어는 사실 본인이 읽고 이해하는 것 중심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건 정말 고학년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3 수업은 상대적으로 각 칠판 강의량보다는 개별 의논의 강의가 훨씬 많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 문장의 진짜 의도가 뭘까를 거의 개별적으로 얘기하다시피 각각이 이해하고 있는 이해의 약점을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칠판 강의에서 필요한 부분이 비어있는 학생이라면 사실 고3에서는 굉장히 준비가 안 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고3에서는 강의가 잘 된 학생일수록 개별적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근데 저학년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에게는 도구적인 지식들을 막 알려줘야 되거든요. 도구적인 지식들이란, 자, 설명문의 성격은 이런 거야. 논설문의 성격은 이런 거야. 설명문의 목적, 논설문의 목적은 이렇게 서로 다른 거야. 수필의 특성은 이런 거야. 시에서 운율이란, 운율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심상이란, 뭐 이런 것들을 강의를 막 해야 되는 거죠. 모르는 얘기니까 들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자니 이렇게 학생은 가만히 앉아서 비교적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정보량을 정말 일방수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실은 멍때기 참 좋은 구조의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의미에서는 수학보다 국어가 학생과 강사 사이에 분쟁이 많습니다. 여기 봐, 어디 보니? 뭐 하고 있었어? 내가 지금 오른쪽 페이지 설명하는데 네 눈은 왼쪽 페이지가 있구나. 이런 식의 학생들을 일일이 그때 감시하고 잡아내고 주의력을 끌어내고 하는 밀당의 기술이 국어 수업에서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다 보니 국어 강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인적인 파악이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어 수업에는 상당 부분 바로 그 아이 하나하나의 이해의 상태, 집중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국어 수업 자체의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그러니까 국어에서 읽기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이걸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에서 필요한 가장 궁극적인 부분들은 사실 한 2가지 정도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읽어서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는 내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저학년 때 좀 더 갖추어야 하는 국어의 도구적 지식들을 얼마나 잘 획득하느냐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내용으로는 되게 단순합니다만 사실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굉장히 중층적인 이해 결과물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심상은 어떨까요? 일단 심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뭘 말하는 거지? 를 빨리 연상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밑줄을 긋고 자 여기 보이는 심상과 같은 심상이 드러난 걸 골라봐 라고 문제가 났다고 하면 일단 심상의 개념이 뭔지 알아야 거기 보이는 심상이 뭔지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심상의 개념이 뭐냐가 일깨워지는지 안 되는지, 일깨워지면 얼마나 빨리 일깨워지는지, 그리고 심상이라는 개념을 물었을 때 그게 그런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애들이 있더라가 떠올라야 위에 거랑 얘를 연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심상의 이해 의도가 굉장히 중층적인 거죠. 근데 이 심상 이해도의 중층성이 학년에 따라 올라가면 갈수록 더 잘 되면 좋지요. 잘 돼야 하지요. 더 많이 들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어가 모국어인 만큼 저절로 비교적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어머님들께서 시험 때가 아니면 굳이 국어를 학원을 다녀야 될까?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국어의 교과적 도구에 해당하는 지식들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잘 주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학원은 그 부분을 주로 일대기적으로 보자면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 예비 중1 때 주로 채웁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지난 예비 중1을 거치면서 이 부분 처음부터 우리랑 진행했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중2 학생들이 만약 중1 때부터 저희랑 쭉 같이 해왔다면 훨씬 더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3이나 고1에서 이 아이들이 그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갖춘 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비교적 안정적으로 저희 수업을 다 따라오기만 했다면 중1, 중2에서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심상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요소가. 문법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이 부분은 한 번 듣는다고 딱 기억이 나지는 게 아니라서 한 번 들어서 외워지고 그 다음에 계속 그걸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방대한 도구적 지식들을 늘 그렇게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번 그 방향들을 반복하면서 저희가 흔히 나선형 확장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각도를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지만 돌 때마다 좀 더 넓고 깊게 돌아서 학년이 위로 올라갈수록 같은 개념을 좀 더 심도 깊게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저희 그 정규반 교육과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국어의 기초체력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국어의 기초체력에서 도구적 지식 분야는 정규반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정규반에서 안정적으로 키워가는 과정이 가장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다른 요소의 방해를 좀 덜 받고 잘 진행될 수 있는 기간이 방학 기간입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의 정규반 수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정규반 과정을 통해 저희가 그런 국어의 도구적 지식들을 확고하게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것 외에 어떤 방식으로 국어의 도구 기초 체력들을 더 만들어 갈 건지 구체적으로 저희 계획들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 계획들에서 4쪽에 보시면 이 3쪽과 4쪽에 저희가 독해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2개로 나누어서 해놓았는데 이 이야기는 좀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구적 지식 부분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서요. 독해 파트에 대한 안내가 저희 3쪽과 4쪽에서 주로 하고 있는 안내입니다. 글을 스스로 읽어서 그 글의 주요 내용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독해와 관련해서는 저희 생각엔 2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가지 접근 방법 중에
저학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책 읽기입니다. 또 한 방법은 글 읽기입니다. 글 읽기는 저학년이 아니라 고학년까지, 고3까지도 끝까지 수능에 끌고 가는 부분이 글 읽기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책 읽기인 거죠. 자, 지금부터 책 읽기와 글 읽기를 왜 저희가 나누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읽기는 말 그대로 한 권 읽기입니다. 한 권 읽기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길게 설명한 내용을 호흡을 쭉 따라가는 능력이 책 읽기를 통해서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책 읽기는 실은 가능하면 문학이 아닌 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학과 관련된 책은 저희 정규반 독서에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저희 정규반 독서에서 문학 읽기의 방법들이라든가 문학 읽기의 접근법과 관련해서는 정규반 독서에서 주로 하니까 제가 여름방학과 관련하여 글 읽기의 또 다른 측면, 독서의 또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할 때 책 읽기란 가능하면 문학이 아닌 비문학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대략 3학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비문학인 책 읽기에서 주로 선택하는 영역은 아무래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많습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고르게 담으려고 하지만 자연과학 쪽의 비중이 약간 더 큰 편입니다. 인문과학을 좀 덜 다루는구나 이렇게 느끼시죠? 맞습니다. 인문학을 좀 덜 다룹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저학년에서 인문학의 추상 수준을 따라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저학년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추상화가 좀 덜 되는 과학 지문들이 오히려 저학년 읽기에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잘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정보들을 설명하는 객관적 지식들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비판적 인식을 끌어낼 수도 있는, 의견을 정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책을 읽고 자기 의견을 정리하는 훈련을 하기에 과학책들이 생각보다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학년 비문학 읽기에서는 과학 지문이 조금 더 많고요. 가능하면 경제학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회학적 영역들은 중2 정도 선부터 읽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자연과학이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올라갈수록 사회과학 양이 늘어납니다만 어쨌건 중1, 중2는 대략 비슷하게 잡아줄 수 있다고 할 때 중1, 중2 수준에서 저희 비문학 읽기는 책을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이끌어갑니다. 목표는 말씀드린 대로 한 권의 책에서 한 가지 주제의식에 대하여 필자가 여러 각도로 접근하여 여러 측면을 설명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거죠. 한 권을 읽어냈을 때 가지게 되는 성취감 이런 것들을 주고 독서에 자신감을 주는 게 이 읽기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보만 주는 글이라 할지라도 그로부터 자기 의견을 뽑아낼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을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책 읽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렵다는 거죠. 한 권을 읽어낼 힘이 우리 아이들한테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애 잘 읽습니다. 훈련을 많이 초등 때 한 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에도 사실 정작 데리고 읽어보면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은 걸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기억하고 싶으면 기억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시각을 갖는 독서가 훈련되는 게 쉽지 않은 학년이거든요. 저학년에 독서 훈련을 많이 시켰더라도. 그래서 자기 시각을 가지는 것까지 끌어내기에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책 읽기야말로 독서 능력이 상당히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약한 친구들일수록 한 권을 읽어가는데 지치고 다 못했다는, 성취하지 못했다는 좌절감이 오히려 자신감을 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읽기는 어느 정도 자기 책 읽기에 대한 의욕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교과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친구들이 같이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 읽기 한 파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책 읽기와는 달리 글 읽기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글 읽기라고 얘기할 때 어떤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5쪽을 봐주시면 예시글을 드렸습니다. 요 정도 지문의 길이, 요 정도보다 약간 더 긴 지문의 길이, 정도선을 읽어내는 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의 글을 읽으면서
단락별로 무슨 얘기가 주로 얘기되는지, 나에게 어떤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는지의 의도 읽기를 해내는 겁니다. 여기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물론 중심 문장이 뭔지 뽑아내고 그 중심 문장을 뒷받치는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고 하는 거죠. 당연하게도. 그러나 저희 독해는, 저희 글 읽기 독해는 중심 문장 쓰기를 중심으로 하진 않습니다. 중심 문장 쓰기는 자칫 아이들에게 문단의 첫 줄에 밑줄 긋기, 문단의 마지막 줄에 밑줄 긋기 이런 걸로 그냥 대치되어 생각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고요. 그 사람이 결국 하려고 하는 얘기의 의도가 뭐니? 너한테는 이게 어떻게 읽히니? 를 내용을 끌어내어 읽히는 방식이 저희 독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심 문장 정리하기 이런 부분은 좀 더 뒤로 미루어지기도 합니다. 진짜로는 이 사람 의도가 뭔 거 같니?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거 같니? 를 물어야 글이 그 뒤에 첫 단락을 읽어도 그 뒤의 내용이 어떤 식의 질서를 가지고 전개되어 나갈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걸 보니 뒤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것 같아. 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어떤 얘기에 도달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끌어내는 과정이 글 읽기를 통해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맨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문제문을 결함 없이 잘 읽어내었다, 빠진 부분 없이 잘 읽어내었다 싶은 친구들도 답에 도달하기도 하고 답에 도달하지도 못하기도 하는 것은 의도를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인데, 그 의도는 그냥 축자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글자 따라하는 걸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결국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계속 가늠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읽기의 과정에서, 이런 지문 읽기의 과정에서도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의도를 읽으려고 노력해야 바른 독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심지어 정보를 정리하는 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의도를 이해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면 분명히 이 두 개 그냥 얘는 이렇고 얘는 이래 이렇게 끝날 리가 없는 거죠. 얘는 이렇고 얘는 이러면 그 두 개로 나눈 만큼,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는데 두 개로 나눈 만큼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을 거니까 그 차이점, 대응되는 차이점 중심으로 정보를 정리해야지라는 글머리, 글을 읽는 일머리가 좀 생겨야 하는 거죠. 그런 게 생기려면 상대의 의도를 읽는 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생겨야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집니다. 이를테면 그런 지문에서 1번 윗글의 중심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건 그냥 이런 것조차도 심지어 단락별 중심 문장을 그냥 외우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 다 합친다고 1번 문제 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심 내용일수록 오히려 상대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이해해야 해결합니다. 기본제 페이지의 2번 문제는 더 심합니다. 추론한 내용이 뭐니? 이렇게 들어가면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내용입니다. 그냥 위에 나와 있는 정보를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미루어 짐작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루어 짐작하는 건 절대 위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일 리가 없습니다. 저런 문제를 줬는데 위에 직접 나온 이야기를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추론한 걸 찾아봐 이러면 위에 직접 나온 얘기를 찾는 거. 틀립니다. 위에 직접 나온 건 추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보만 파악하면 되니까. 근데 추론한 내용 중 틀린 거 골라봐 이러면 그 다음에 애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위에 직접 나오지 않은 걸 찾습니다. 위에 직접 나온 건 맞는 거고 위에 직접 안 나온 건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추론은 위에 직접 나온 게 틀리죠. 그건 추론 안 해도 그냥 나오니까. 그래서 애들이 계속 생각하는 힘을, 말하고 하는 말을 생각하는 힘을 키우자면 실은 읽기를 할 때 중심 문장 뜯어내기, 그거를 뭉치기 이런 방식으로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의도를 읽는 독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규반에서 독해에서 진행을 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분량이 좀 적으니까 저희가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독해반을 꾸리고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이 짧은 글 읽기 독해반에서 이 작업을 해나갈 겁니다. 글 읽기 독해 특강이 방학 동안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번 방학에 저희가 가장 집중하게 될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국어 교과의 도구적 지식을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방학 때 테스트를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집중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방학 때 강조하는 거지 어느 상시로 수시로 저희 정규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강으로는 책 읽기 특강과 글 읽기 특강이 두 개 다 마련이 되는데 책 읽기 특강과 글 읽기 특강 중 어느 걸 선택하실지는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물론 말씀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저희 의견을 안내해 드리긴 하겠습니다. 글 읽기 특강이 책 읽기 특강보다 호흡이 짧으니까 읽어야 될 글의 호흡이 짧으니까 아무래도 비교적 넓은 층의 아이들에게 해볼 만한 작업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축은 물론 문법입니다. 갈수록 문법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고3 아니면 그 윗학년쯤에 위로 그 학생들을 저희한테 맡기셨던 어머님들 혹시 있으시면 저게 무슨 얘기지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학년 때에는. 제가 그 학년 때에는 시킬 때 시키면 됩니다. 저희가 특강이 필요하면 꼭 놓겠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드렸고 독해가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문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잘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문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 수능 국어의 체제가 또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현재 수능 국어의 체계에서는 문법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아시겠지만 수능 국어는 총 45개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부터 34번까지가 통합영역이라고 해서 문학분학, 현대문학, 고전문학, 비문학 읽기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게 이제 같이 들어있는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35번부터 55번까지 11문항 죄송합니다. 35번부터 45번까지 11문항은 선택으로 나뉩니다. 선택 1, 화법과 작문, 선택 2, 언어와 매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화법과 작문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좀 덜 하고 시험장 들어가서 화법과 작문을 풀기 위해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 합니다. 지문 길이가 일단 깁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지문 길이가 짧습니다. 시험장 들어가서 읽을 양이 적습니다. 대신 들어가기 전까지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들어가기 전까지 열심히 한 문법 공부로 시험장 들어가서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낀 시간이 당연히 통합영역을 풀 때 도움이 되겠죠. 시간을 더 끌어다 쓸 수 있겠죠. 언어와 매체가 유리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공부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죠. 내가 이제 막 고3이 시작됐다. 언어와 매체를 이제부터 열심히 해보자. 문법 공부를.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지금 우린 중학교 1학년, 2학년입니다. 시간이 충분합니다. 해볼만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확실히 쉽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희 정규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 고1, 현재 고2인 친구들 중에 저희 중학교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친구들 중학교 정규반을 열심히 했다면 시험 때만 내신 때만 이렇게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요. 일상 기간에 정규반을 같이 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 중에 문법에서 우위를 누리고 있지 못한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물어보시면 금방 아십니다. 아이들이 모두 다 그 부분은 굉장히 자신합니다. 이렇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현재 고3 아이들은 그렇게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학원이 아니라 저희는 현재 고3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다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고3 아이들 중에 엄매 다 합니다. 안전합니다. 근데 현재 그 일반적으로 고3 아이들은 이렇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문법을 미리 준비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앗뜨거 상태입니다.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 특히 이 근처 남학교들, 올해 고1 국어에 국어 교과서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어 교과서를 아예 거의 보지 않고 문법을 거의 대부분 채우는 학교, 중등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국어 교과서의 양을
많이 줄이고 문법을 나머지로 왕창 채우고 있는 단국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 학교들이 물론 휘문도 독해와 뭐 여기에 무게를 싣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학교들이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애들이 있는 시간을 줄여주자는 거죠. 여학교 아이들에 비해서 남학교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더 많다고 선생님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남학교에서 이 부분에 굉장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미리 문법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이 근처 남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좀 시키겠다는 학교 치고 올해 1학년에 문법에 집중 안 하는 학교 없습니다. 그건 고1 국어책에 나오는 문법만큼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양입니다. 당연히 목표는 3학년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정규반에서 그러면 따로 문법 특강을 할까? 제 생각은 따로 문법 특강을 지금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저희 현재 예비 고1로 올라가는 중3들 여기는 또 시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규반은 내내 그거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안 되면 남겨서 재시험 보고 있고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고 있어서 충분히 이 프로그램만 안정적으로 따라오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만 봐도 아시느냐면 현재 중2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문법 시험 범위가 잡혔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걸 보시니까 아실 거예요. 저희 같이 온 아이들은 다 뭐 이 정도는 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지금 이번 기말 시험에 휘문이 문법 범위인데 휘문 애들 저희랑 계속 쭉 같이 온 애들이 문법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여유만만합니다. 저렇게 여유만만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라고 제가 걱정할 만큼 뭐 그까이 거라는 식의 태도를 굉장히 강하게 취합니다. 그거 그럴 만합니다. 잘 시켰거든요.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이 좀 더 깊게 묻는 나중에 고3 문법의 엄매로 가더라도 충분히 떠받칠 거라서 문법은 정규반을 잘 따라오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학도 저희 정규반 90분 털어서 소설 듣게 시키잖아요. 어머님 소설 읽기 훈련시키고 있으니까 거기서 감당합니다. 지금 저희가 중1, 중2를 놓고 3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 독해, 문법, 문학을 얘기할 때 문학은 정규반 문학 시간에 소설 읽기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문법도 정규반 교과 시간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의 도구적 지식도 정규반 교과 시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신 때 시험 준비만 열심히 해서는 절대 그만한 양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더 필요한 독서와 독해의 영역은 이번 방학 동안에 특강 부분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표 안내를 해드리자면 8페이지에 여름나기 통합국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규반 교과, 정규반 독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정규반은 9페이지의 시간표에 의해서 쭉 그 정규반 이렇게 나간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정규반 프로그램에서 중1은 조금 더 반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반, 한 반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1 경우에는 토요일 아침 반, 토요일 오후 반, 그리고 일요일 저녁 반, 그 다음에 목요일 오후 반, 이렇게 4개의 1학년 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2학년 정규반은 2학년 정규반도 반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반, 그 다음에 일요일 아침 반, 그리고 일요일 오후 반,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 반, 4개의 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외에 학년별 독해 특강을 더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 독해 특강은 8쪽에 안내해 드린 대로 주 1회 6회 강의를 계산 중입니다. 중1, 중2 8페이지에 안내해 드린 대로 수요일과 토요일에 각각 시간표를 짜 놓았습니다. 이 중에 그 8페이지 안내에 혹시 6주 후에 앞선반 선발 시험이다 라고 말씀드린 건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요. 중2는 앞선반이 이미 만들어져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앞선반은 국어 교과서 자체와는 약간 다릅니다. 앞선반이 주로 수행하는 것은 국어 능력 전반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비유가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가장 알아들으시기 쉽게
그 말씀을 드리느라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말씀인데, 마치 수능처럼, 수능이 각 영역처럼 현대시, 고전시가, 비문학 독해, 문법 이런 영역들을 교과서에 매이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 반입니다. 이 반은 방학 때만 특강으로 진행하는 반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쭉 굴러가는 반입니다. 그 반이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앞선반이라는 반인데요. 저희가 그 국어능력반 이렇게 부르는 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반이 2학년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어능력반이. 이 반은 이제 선발시험 봐서 들어오는 반인데요. 이미 2학년이 진행 중이고 1학년은 아직 반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이번 여름방학에 독해 특강을 같이 하고 끝나자마자 국어능력반 시험을 같이 봐서 독해 특강 같이 갔던 반들, 같이 갔던 친구들에게 일단 우선권을 주고, 그리고 시험 봐서 그 1학년 국어능력반을 방학이 끝나는 대로 꾸리게 될 거거든요. 그 독해 특강 끝나는 대로. 그때 꾸리면 그 반으로 시간표를 연계해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학교 2학년의 독해반도 역시 독해 특강을 진행하고 나서 다시 시험 보고 같이 독해 특강 진행했던 반 친구들 그 우선으로 해서 국어능력반, 그러니까 앞선 국어능력반에 같이 결합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 반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 볼 생각입니다. 제 설명이 이 부분이 약간 더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저희 상담실로 다시 한번 문의를 봐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규반하고는 무관하게 언어는 국어능력의 전반적인 능력들을 키우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발 시험을 거친 다음에 끌고 가는 반인데, 간단히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1학년은 독해 특강 끝나고 그 친구들을 중심으로 어쨌건 전체 시험을 봐서 뽑아서 그 반을 만들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2학년은 이미 진행되는 반은 있는데 독해 특강을 하나 더 개설해서 독해 특강 거친 후에 이 친구들 중에 다시 선발을 해서 합류시키고 가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독해 특강 설명은 마치고, 책을 읽자 비문학 독서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 읽기 반입니다. 우선은 주 1회 N주차 강의를 생각 중입니다. 왜 N주차냐면 몇 주나 더 가게 될지 몰라서요. 방학까지는 일단 무조건 끌고 갑니다만 방학 후에도 이걸 해낼 능력이 있을지 아이들이 교과와 더불어 그건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가능하다면 계속 쭉 끌고 가는 게 목표인 반입니다. 그래서 이 반은 아까 안내해드린 대로 과학 책이 조금 더 많을 거고, 그리고 과학과 사회과학 영역,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영역의 문학이 아닌 책 중심으로 읽기를 진행하는 반입니다. 그 특강이 목요일 3시에 개설이 될 겁니다. 이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국어와 그다음에 국어 준비에 대한 안내를 간단히 마쳐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영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카페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댓글에 대하여 최대한 성심성의껏 다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상담 전화 주셔도 저희가 다시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상은 15분이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고르지 않은 날이지만 꼭 건강하시고 준비한 만큼 알차게 아이들 건강하시고 어머니 건강하게 이번 그 여름을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믿고 맡겨주시는 것만큼 아이들에게 저희가 준비한 걸 최대한 서로 나누며 지낼 수 있도록 그 원하는 만큼 성취를 거둘 수 있도록 여름방학과 남은 학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